쫄딱 망한 척하거라. 그래야 네가 산다. 한양 제1갑부로 불리던 남대감이 눈을 감기 직전 하나뿐인 아들의 손을 움켜쥐고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제 집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을 스스로 저작거리에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 속에는 아들조차 짐작하지 못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뜻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어느 시절 한양 북촌의 남대감이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남정후, 나이는 63이었지요. 한양 바닥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곳간이 스무채요. 전답이 열고울에 뻗어 있었지요. 하여 사람들은 그를 한양 제1갑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대감이라는 이가 참으로 별났습니다. 그만한 재물을 쥐고도 비단옷 한 벌 걸치는 법이 없었지요. 늘 검소한 무명 두루마기 차림에 밥상에는 나물 두어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이런 상을 받으십니까? 아들 우진이 민망한 얼굴로 물으면 남대감은 수저를 들며 나직이 답했지요. 밥이 넘치면 그 넘친 것이 누군가의 굶주림이니라. 그래도 아버님은 이 나라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남들이 보면 흉을 봅니다. 흉이라. 남의 눈이 무서우면 재물이 무서운 게야. 우지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재물이 산더미인데 어찌하여 스스로 이리 궁하게 사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우지는 올해 27, 남대감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살결이 희고 눈매가 선한 도령이었지요. 부잣집 외아들로 곱게만 자란 터라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습니다. 쌀 한 섬이 몇 푼인지도 몰랐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이 어찌 사는지 그런 것은 도통 알지 못했지요. 우진이 좋아하는 것은 오직 시와 글씨였습니다. 봄이면 뜰에 앉아 매화를 두고 시를 짓고 여름이면 붓을 들어 난을 쳤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또 그 시 나불행이냐. 사내가 되어 그깟 풍월이나 읊고 있으니 원. 아버님, 시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온데 마음이 맑으면 밥이 나오느냐, 옷이 생기느냐. 썩 치우고 셈이나 익혀라. 남대감은 아들을 사랑채로 끌어다 앉히고는 두툼한 장부를 펼쳤지요. 그러고는 주파나를 튕기며 셈을 가르쳤습니다. 자, 보아라. 이 고을쌀이 20섬이요. 저 마을에서 받을 돈이 10냥이다. 그럼 도합 얼마냐? 아버님, 저는 이런 셈이 도무지 지겹습니다. 차라리 시 한 수를 짓게 해 주십시오. 시가 밥을 먹여주더냐. 셈을 모르면 제 재물도 못 지키는 법이야. 훗날 누가 내 앞에서 숫자로 농간을 부리거든 이 셈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지는 그 시간이 지겹기만 했습니다.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버지는 기어이 숫자와 장부만 들이밀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조금도 몰라준다고 여겼지요. 아버님은 어찌 제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으십니까? 우진이 볼멘 소리를 하면 남대감은 그저 주판을 밀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이라. 마음은 나중에 챙겨도 늦지 않다. 지금은 셈이다. 우지는 아버지가 참으로 무정한 사람이라 생각했지요. 자식의 재주를 알아주기는커녕 지겨운 셈만 시키는 아버지가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우지는 몰랐습니다.
그 지겨운 셈이 훗날 제 목숨을 지키는 무기가 될 줄이야. 그때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남대감의 검소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했지요. 흉년이 들면 남대감은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빚에 쫓기는 이에게는 그 빚마저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대감마님, 참으로 하해와 같은 은혜이옵니다. 백성들은 남대감의 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남대감을 두고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는 이도 있었지요. 그러나 정작 아들 우지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힘들게 모은 재물을 그리 함부로 흩으십니까? 그 재물이 다 우리 것이온데요. 우진이 참다 못해 묻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대감은 뜰에 서서 흐르는 개울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들을 돌아보았지요. 우진아, 저 물을 보아라. 물이 흐르니 마을이 살고 논밭이 산다. 만약 저 물을 가두어 두면 어찌 되겠느냐. 고이면 썩겠지요. 그렇다. 재물도 그와 같으니라.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흐르지 않는 재물은 고인 물처럼 썩어 결국 주인마저 병들게 하느니라. 우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또 어려운 소리를 한다. 그리 여겼을 뿐이지요. 재물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거늘 어찌 흐르게 하라는 것인지 우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훗날 우진의 가슴을 몇 번이고 후벼 팔 줄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 무렵 남대감의 집에는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가 청직이 곽치성이었지요. 곽치성은 나이 51로 무려 30해를 남대감 곁에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온 이였습니다. 곽치성은 후덕한 인상에 늘 웃는 낯이었지요. 두툼한 손으로 아랫사람을 다독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 일처럼 나섰습니다. 집안의 종들도 이웃도 심지어 관아의 아전들까지 곽치성이라면 고개를 끄덕였지요. 곽서방만 있으면 이 집은 걱정이 없어. 남대감도 곽치성을 깊이 믿었습니다. 아들 우진에게도 늘 이렇게 일렀지요. 곽서방은 이 집의 기둥이다. 나 없어도 곽서방이 있으면 너는 든든할 게야. 우진 역시 곽치성을 삼촌처럼 따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곽치성이 안아주고 업어주며 키웠으니 어찌 아니 그렇겠습니까? 곽치성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다정하게 웃었지요. 도련님 소희는 도련님이 잘 되는 것만 보면 여한이 없습니다요. 그런 곽치성에게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어린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삼복, 나이는 19이었지요. 삼복은 곽치성이 거둬 키운 아이라 곽치성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삼복은 마음이 여린 아이였지요. 우진에게도 은근한 정이 있어 남몰래 주먹밥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이거 소인이 아껴둔 겁니다요. 시장하실 때 드십시오. 허허, 삼복이 내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고맙다. 우진은 삼복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삼복은 배시시 웃었지요. 이 여린 아이가 훗날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대감의 집에는 또 한 사람, 사촌 동생 남정길이 자주 드나들었지요. 남정길은 나이 45으로 남대감과는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정길이라는 이는 형과는 딴판이었지요. 번들거리는 눈에 살찐 얼굴을 하고 늘 화려한 비단옷을 걸쳤습니다.
손가락마다 값진 가락지를 끼고 허리에는 과한 놀이개를 주렁주렁 달았지요. 형님, 이번에 제가 장사를 좀 크게 벌이려는데 밑천이 좀 모자라서 말입니다. 남정길은 올 때마다 손을 벌렸습니다. 남대감은 그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지요. 정길아, 네, 그 헛된 장사가 몇 번째냐. 재물은 그리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아이 참, 형님도. 형님한테는 새 발의 피 아닙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남정길은 형의 재물에 늘 군침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저 욕심 좀 봐. 형이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저러니. 남대감이 죽으면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재산에 손을 뻗을게야. 구경하던 이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남정길의 탐욕은 그만큼 뻔히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일이란 뻔히 보이는 것이 정답인 경우가 드문 법입니다. 그 무렵 고을에는 새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이름은 윤경지, 나이는 48이었지요. 겉으로는 근엄하고 위풍당당한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작거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새로 온 현감이 어지간히 재물을 밝힌다더군. 말 조심하게. 아전들이 그 밑에서 백성 등을 친다지 않는가.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도령 우지는 그런 소문에 관심이 없었지요. 관아 일이 제게 무슨 상관이라 싶었던 것입니다. 우지는 그 새 현감의 눈이 이미 아버지의 재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우진에게는 혼약을 맺은 정혼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홍여옥, 나이는 22이었지요. 여옥은 화사한 미모에 웃을 때면 눈꼬리가 곱게 접히는 처자였습니다. 값비싼 다홍 비단을 두르고 금놀이개를 반짝이며 남대감의 집을 드나들었지요. 여옥은 우진을 볼 때마다 간드러지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어찌 이리 늠름하셔요. 소녀는 서방님만 뵈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하옵니다. 허허, 여옥이 그리 말해주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하구려. 이 댁에 시집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서방님과 백년해로 하는 것이 소녀의 소원이어요. 우지는 여옥의 달콤한 말에 흠뻑 빠져 있었지요. 여옥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모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옥의 그 고운 눈이 향한 곳은 우진이 아니라 남대감의 재물이었지요. 이 집에 시집만 오면 나는 한양 제일 가는 안방마님이 되는 거야. 여옥은 속으로 그런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정 모르는 우진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또 우진에게는 어릴 적부터 붙어 다닌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삼돌이라는 이로 나이는 28이었지요. 넉살 좋은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짓는 사내였습니다. 우진아, 오늘 저작거리에 좋은 술이 들어왔다더라. 한 잔 걸치러 가자. 또 술이냐? 너는 어찌 매일 술 타령이냐? 어허, 벗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한잔하는 거지. 값은 내가 좀 내라. 응? 배삼돌은 늘 우진의 돈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우진이 사준 좋은 옷을 걸치고 다녔지요. 우진은 그런 배삼돌을 둘도 없는 벗이라 여겼습니다. 어릴 적 정을 생각하면 못해 줄 것이 없었지요. 삼돌아, 우리 우정은 변치 말자꾸나. 변치 않고 말고. 내가 너를 두고 어디를 가겠느냐. 배삼돌은 우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우진은 알 리가 없었지요.
이렇듯 남대감의 집에는 겉으로 웃는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청지기도 사촌도 정혼녀도 벗도 모두가 남대감의 재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지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 아래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그날따라 남대감의 안색이 유난히 좋지 않았습니다. 낯빛이 검푸르게 뜨고 자꾸만 헛기침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아버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어서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우진이 놀라 물었으나 남대감은 손을 저었지요. 괜찮다. 요 며칠 속이 좀 거북할 뿐이야. 하지만 남대감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깊고 무거운 눈빛이었지요. 그날 밤 남대감은 홀로 사랑채에 앉아 오래도록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종이에 적어 내려갔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대감의 몸은 눈에 띄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속이 거북한 정도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밥을 넘기지 못하고 물조차 개워냈습니다. 낯빛은 날로 검푸르게 변해갔지요. 아버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어서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우진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남대감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지요. 의원은 부르지 마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진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집안에 남대감은 무언가 말을 이으려다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입가에 검붉은 것이 비쳤지요. 우진은 놀라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청지기 곽치성이 들어왔습니다. 곽치성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남대감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용한 의원을 수소문에 두었습니다. 곧 데려오겠습니다요. 아니다, 곽서방. 그럴 것 없다. 남대감은 곽치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우진이 알아채지 못한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곽치성은 여전히 인자한 얼굴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소인이 30회를 모신 정을 생각해서라도 마님 병환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자네 정성은 내 잘 아네. 참으로 잘 알지. 남대감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진도 곽치성도 그 말의 참뜻을 헤아리지는 못했지요. 한편 그 무렵 곽치성은 남몰래 관할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곽치성은 신임 현감 윤경직의 사가에 은밀히 불려갔지요.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곽서방, 자네 지난날 대감 몰래 곳간 쌀을 빼돌린 일이 있지. 내 그 장부를 손에 쥐고 있네. 윤 현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곽치성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사또. 그것은 발뺌할 것 없네. 관아에 고하면 자네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힐 게야. 허나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남대감의 재물, 그것을 나와 자네가 나눠 갔세. 대감이 오래 살면 자네 비리도 언젠가 드러날 터. 허나 대감이 지금 세상을 뜨고 저 물정 모르는 아들만 치우면 그 많은 재물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 곽치성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두려움과 탐욕이 그 얼굴에 뒤엉켰지요. 30회를 인자한 청지기로 살아온 곽치성의 마음이
그 밤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인이 어찌하면 되겠사옵니까? 어렵지 않네. 대감 밥상에 이것을 조금씩 타기만 하면 돼. 윤현감은 작은 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검푸른 가루가 든 독약이었지요. 곽치성의 손이 떨렸으나 이내 그 봉지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남대감의 밥상에는 조금씩 죽음이 섞여 들기 시작했지요. 이 무서운 흉계를 우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대감은 우진을 은밀히 사랑채로 불러들였지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진아, 등잔불을 이리 가까이 다오. 예, 아버님. 우진이 등잔을 가까이 옮기자 남대감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잘린 봉함종이었지요. 겉에는 붉은 도장이 반쪽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아버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묻지 마라. 다만 이 반쪽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나머지 반쪽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었느니라. 믿을 만한 곳이라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남대감이 말을 잇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대감은 얼른 입을 다물고 우진의 손에 봉함종이를 쥐어주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문 밖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다름 아닌 곽치성이었지요. 곽치성은 반쪽 봉함종이의 존재를 바로 그 밤에 엿듣고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것을 보여선 아니 된다. 곽서방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겠느냐? 예, 아버님. 헌데 어찌 곽서방까지 묻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 더. 무슨 일이 생기거든 산사의 해운 스님을 찾아라. 그 스님만은 믿어도 좋다. 남대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서슬에 눌려 봉함종이를 품에 감추었지요. 이튿날 남대감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사촌 남정길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형님, 이게 대체 웬일이십니까? 남정길은 남대감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자꾸만 방 안을 두리번거렸지요. 값진 물건이 어디 있나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형님, 정신 좀 차려 보십시오. 헌데 형님, 재산 문서는 어디 두셨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두어야지요. 저 사람 좀 보게. 형이 다 죽어가는데 재산 타령이라니. 곁에 있던 이웃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정길은 머쓱해져 얼른 눈물을 짜냈지요. 그 속이 어떤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했습니다. 바로 그 뻔한 탐욕이 훗날 사람들의 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정혼녀 홍여옥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옥은 방문 앞에서 안을 살피더니 곱게 눈물을 찍어냈지요. 어머, 대감마님께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어요. 소녀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여옥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진을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나직이 속삭였지요. 서방님,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하오나 대감마님 가시고 나면 이 큰 재물이 다 나리 것이 되는 것이지요? 혼사는 언제쯤 치르면 좋을까요? 여옥이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오.
아버님이 위중하시오. 아이, 소녀는 그저 서방님 앞날이 걱정되어 그런 것이지요. 여옥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우진은 그런 여옥이 서운했지만 워낙 경황이 없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벗이라는 배삼돌도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배삼돌은 위로는커녕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지요. 우진아, 대감마님 가시면 상 치르느라 돈 꽤나 들 텐데. 내가 아는 상도꾼이 있으니 소개해 줄까? 값도 좀 얹어 받고 말이야. 삼돌아, 너까지 어찌 그러느냐? 어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벗길이 뭘 그러느냐? 응? 우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한 이 마당에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같이 재물과 이속만 따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다들 저마다 사정이 있으려니 그리 좋게만 생각했지요.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남대감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지요. 어느 새벽 남대감이 우진을 찾았습니다. 우진아, 개 있느냐? 개 있어. 예,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소자, 여기 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남대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남대감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듣거라. 내가 죽거든 쫄딱 망한 척하거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우리 집이 빚더미에 앉아 망했다고 온 저작거리에 소문을 내거라. 재물이 한 푼도 없다고. 아버님, 그 무슨 멀쩡한 집을 어찌 망했다 하란 말씀이십니까? 남대감은 아들의 손을 더욱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그래야만 내가 산다. 아비 말을 믿어라. 부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대감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지요. 형형하던 두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눈을 뜨십시오. 아버님. 우진의 통곡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남대감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지요. 한양제일 갑부라 불리던 남정우는 그렇게 아들에게 알 수 없는 유언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삽시간에 곡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온 한양이 남대감의 죽음을 애도했지요. 그를 부처라 부르던 백성들이 문 앞에 몰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염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넋이 나간 채 아버지의 시신 곁을 지켰지요.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늙은 하인이 문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라, 이거 참 이상하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게냐? 대감마님 손톱을 좀 보십시오, 도련님. 이리 검푸른 빛이 도는 것이 소인이 염을 한평생 했어도 이런 낯빛은 처음입니다요. 우진이 아버지의 손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손톱 밑이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의 낯빛 같았지요. 우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하인 삼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삼복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그 손톱이 삼복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 검푸른 빛내가 곽 서방님 시키는 대로 대감마님 밥상에 올린 그 약이 아닌가.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삼복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곽치성이 급히 다가와 늙은 하인을 꾸짖었지요.
예끼, 이 사람아. 부정탈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병환으로 오래 앓으시면 다 그런 빛이 도는 법이네. 어서 염이나 마저 하게. 아, 예. 소인이 괜한 소리를. 늙은 하인은 얼른 입을 다물었지요. 곽치성은 삼복의 어깨를 툭 치며 나직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삼복이 너는 무얼 그리 떨고 섰느냐? 입 꾹 다물고 있어. 알겠느냐? 예, 서방님. 삼복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린 아이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무겁게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곽치성의 서슬에 눌려 삼복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곽치성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우진을 다독였지요. 도련님 상심이 크시겠지만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대감마님 가시는 길 편히 모셔드려야지요. 뒤실은 소인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요. 고맙네, 곽서방. 자네만 믿네. 우진은 곽치성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30해를 함께한 청지기만은 믿을 수 있다고 여겼지요. 아버지가 남긴 그 서늘한 눈빛의 뜻도 검푸른 손톱의 의미도 그때의 우진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사흘 동안 우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상객이 끊이지 않았으나 정작 밤이 깊으면 빈소는 텅 비었지요. 재물을 노리고 낮에만 얼굴을 내밀던 이들은 밤이 되면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찌 이리 다들 가버리는고. 우진은 홀로 아버지의 관 앞에 앉아 촛불을 지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쫄딱 망한 척하거라. 그래야 내가 산다. 우진은 그 말의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멀쩡한 집을 망했다 하라는 것인지, 그래야 산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지 생각할수록 머리만 어지러웠지요. 그런데 그 새벽 우진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곽치성이 홀로 사랑채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상중의 청지기가 무슨 일인가 싶어 우진이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곽치성은 남대감이 쓰던 문갑을 열고 장부며 문서를 뒤지고 있었지요. 곽서방, 이 밤중에 개서 무얼 하는가? 우진이 묻자 곽치성은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여느 때처럼 웃는 낯을 지었지요. 아이고, 도련님. 놀라셨습니까? 소인이 대감마님 재산 문서를 챙겨 두려던 참입니다요. 이런 어수선한 때에 문서가 축락이라도 하면 큰일이 아닙니까? 자네가 챙겨준다니 고맙네만 밤이 늦었으니 그만 쉬게. 예예, 그래야지요. 도련님도 어서 눈 좀 붙이십시오. 곽치성은 굽신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우진은 별 생각 없이 넘겼지요. 하지만 곽치성의 소매 안에서 무언가 종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는 것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진의 품속에는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라 한 반쪽 봉암종이가 고이 감춰져 있을 뿐이었지요. 아버지를 땅에 묻고 난 뒤 우진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하나뿐인 혈육을 잃은 슬픔에 알 수 없는 유언까지 더해져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했지요. 그러나 마냥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찌하여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정녕 망한 척을 하란 말씀이신가? 우진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뜻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허튼 소리를 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님을 믿자.
아버님이 그리 이르셨으면 필시 까닭이 있으실 게야. 우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나 물정 모르는 우진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우진은 저작거리에 소문을 냈습니다. 남대감댁이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고.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비었다고 말이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 큰 부잣집이 망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어제까지 곳간이 20채라던 집이 하루아침에 망해. 아닐세. 내가 그 댁 도령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빚쟁이들이 벌써 들이닥친다는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사흘도 못 되어 온 한양이 남대감댁 몰락을 입에 올렸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빚쟁이를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낯선 이들이 문서를 들고 몰려와 대문을 두드렸지요. 남대감이 내게 100냥을 구어갔소. 어서 갚으시오. 무슨 소리요? 나야말로 200냥을 받을 게 있소. 우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에게 빚을 진 일은 결코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아버지는 남의 빚을 갚아 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마다 문서랍시고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며 삿대질을 해댔지요. 우진은 그 중 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그토록 지겹게 시키던 셈이 떠올랐지요. 우진은 문서에 적힌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이 문서에 적힌 것을 좀 봅시다. 지지난해 10월에 100냥을 구워 주었다 했는데 여기 이자를 매달 2푼씩 쳐서 도합 200냥이라 적혀 있소. 그렇소. 그러니 어서 200냥을 내놓으시오. 헌데 이상하구려. 지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면 20넉 달이오. 100냥에 매달 2푼 이자면 20넉 달에 48냥이 늘어야 맞소. 그럼 도합 148냥이지. 어찌 200냥이 돼요? 52냥은 어디서 나온 것이오? 우진이 조목조목 셈을 짚어 내자 빚쟁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이지요. 그건 그러니까. 어디 그뿐인 줄 아시오? 여기 이 문서에는 구어간 날이 지지난해 10월이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 무렵 지방에 내려가 계셨소. 한양에 계시지도 않은 분이 어찌 돈을 구웠단 말이오? 이자가 무슨 도령이 이리 깐깐해. 게다가 아버님 함자도 틀렸소. 남정후라 쓰셔야 할 것을 여기는 남정휴라 적혀 있질 않소. 아버님이 당신 함자를 틀리게 쓰실 리가 있소. 이 문서는 위조가 분명하오. 우진의 서슬에 빚쟁이들이 움찔했습니다. 물정 모르는 도령인 줄로만 알았는데 뜻밖의 셈에 밟고 눈이 날카로웠으니까요. 우진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시키던 그 지겨운 셈이 이토록 욕이 날 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밀에서 그토록 셈을 시키셨습니까? 그러나 위기는 그리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짜 문서를 든 자들은 물러섰지만 곧이어 진짜 험악한 무리가 들이닥쳤지요. 에라, 말로 해선 안 되겠다. 망한 집 구석이 무슨 염치로 따지고 드느냐. 곳간을 부수고 들어가자. 우락부락한 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대문을 밀어붙였습니다. 우진은 아찔했지요. 아무리 셈으로 문서를 반박한들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자들을 혼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진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이었지요. 그때 청직이 곽치성이 나섰습니다. 곽치성은 무리 앞을 막아서며
능숙하게 말을 받았지요. 자자, 여러분. 진정들 하시오. 소인은 이 댁 30회 청직이 곽치성이라 하오. 억울한 빚이 있다면 소인이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가려 갚아드리리다. 허나 위조 문서를 들이밀면 소인이 관하에 고발할 것이오. 곽치성이 위엄 있게 호통을 치자 무리도 주춤했습니다. 곽치성은 능숙하게 그들을 달래어 돌려보냈지요. 우지는 곽치성이 참으로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곽서방, 오늘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곁에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네. 별 말씀을요, 도련님. 소인이 있는 한 도련님은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 소인만은 도련님 편입니다요. 곽치성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우지는 그 웃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곽치성이 무리를 돌려보내며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몰래 눈짓을 보냈다는 것은 우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실은 그 빚쟁이 소동조차 곽치성이 뒤에서 꾸민 것이었으니까요. 우진의 담력과 샘 실력을 떠보려는 수작이었지요. 이 도령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구나. 샘이 밝은 것이 꼭 제 아비를 닮았어. 이거 서둘러야겠는걸. 곽치성은 속으로 그런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웃는 인자한 얼굴 뒤에서 말이지요. 한편 몰락 소문이 퍼지자 그동안 우진 곁에서 웃던 이들의 낯빛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표변한 것은 정혼녀 홍여옥이었지요. 여옥은 소문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반들어지게 웃는 얼굴이 아니었지요. 싸늘하게 굳은 낯으로 우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서방님, 이 집이 망했다는 게 참말이어요? 여옥이, 그게 사정이 좀 있소. 사정이라니요.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사정이 다 무엇이어요? 소녀는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여옥의 목소리가 표독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운 비단을 곱게 두르고 웃던 그 여인이 맞나 싶었지요. 여옥이 어찌 그리 말하오. 우리는 혼약을 맺은 사이가 아니오. 지난날 백년해로 하자던 그 말은 다 무엇이었소? 백년해로요? 그건 이 집의 금은보화가 넘칠 때 이야기지요. 소녀가 이 집에 시집 오려 한 것은 대감마님 재산 때문이었어요. 알거지가 된 집에 소녀가 무엇하러 들어간단 말이어요. 우지는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여옥이 이토록 표독스럽게 돌변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여옥은 손가락에 낀 가락지를 획 빼서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이 혼사 없던 일로 하겠어요. 다시는 소녀를 찾지 마셔요. 알거지한테 시집갈 소녀가 아니어요. 여옥은 치맛자락을 휙 돌려 대문을 나가 버렸습니다. 우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제까지 백년해로를 맹세하던 여인이 재물이 사라졌다는 말 한마디에 저리 매몰차게 등을 돌렸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우진에게 닥친 두 번째 시련, 뼈아픈 굴욕이었습니다. 재물이 없어지니 사람이 이리 변하는구나. 우진은 처음으로 세상 인심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여옥이 떠난 그 자리에 벗이라는 배삼돌이 찾아왔습니다. 삼돌아, 마침 잘 왔네. 내 요즘 어찌나 힘든지. 우지는 반가운 마음에 삼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배삼돌은 예전처럼 어깨를 두드려 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진아, 그게 내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너한테 빌려준 돈 말이다. 그거 좀 받으러 왔다.
빌려준 돈이라니? 삼돌아, 자네가 내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나? 어허, 왜 이래? 예전에 내가 너 술값 대신 내준 거 있잖아. 그거 다 합치면 꽤 되는데. 망하기 전에 얼른 갚아라. 나도 요즘 사정이 어렵단 말이다. 우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삼돌의 술값을 대준 것은 우진이었으니까요. 삼돌아, 자네마저 어찌 이러는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벗이 아니었나. 벗. 돈 있을 때나 벗이지. 알거지 된 놈이랑 누가 벗을 하겠냐.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세상 이치야. 정 없으면 그 봉함종이라도 내놔. 값 나가는 거면 내 대신 받아주지. 우진은 흠칫했습니다. 삼돌이 어찌 봉함종이를 아는가 싶었지요. 봉함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자네가 그것을 대체 어찌 아는가. 어허. 아니면 말고 그냥 소문에 들었다. 왜? 하여튼 돈 생기거든 제일 먼저 나부터 갚아라. 배삼돌은 얼른 말을 돌리며 침을 탁 뱉고 돌아섰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요. 그러나 우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봉함종이는 아버지와 자신 단둘만 아는 비밀이었지요. 그런데 삼돌이 그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누군가 그 비밀을 흘리고 다닌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혼녀도 둘도 없던 벗도 재물이 사라졌다는 소문 하나에 이토록 표변했습니다. 우진의 가슴에 찬바람이 불었지요. 이것이 세 번째로 우진을 짓누른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홀로 텅 빈 사랑채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방이었지요. 우진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아버님, 어찌하여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정혼녀도 벗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봉함종이의 비밀까지 알고 있습니다. 소자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진은 아버지의 문갑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반쪽 봉함 종이를 꺼내보았지요. 붉은 도장이 반쪽만 찍힌 그 종이를 우진은 등잔불에 비추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이 반쪽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셨지요. 나머지 반쪽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 두었다 하셨습니다. 헌데 그곳이 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어리석은 아들에게 좀 더 일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진은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임종 직전 아버지가 남긴 또 한마디가 떠올랐지요. 무슨 일이 생기거든 산사의 해운 스님을 찾아라. 그 스님만은 믿어도 좋다. 그래, 해운 스님이다. 우진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텅 빈 어둠 속에서 신락 같은 실마리 하나를 붙든 것이지요. 아버지가 그토록 믿으라 한 그 스님이라면 나머지 반쪽의 행방도 이 봉함의 뜻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그 산사를 찾아가자. 해운 스님을 뵈면 필시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아버님, 이 아들이 반드시 그 뜻을 밝혀내겠습니다. 우진은 봉함 종이를 다시 품에 깊이 감추었지요. 그러나 우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반쪽 봉함 종이를 노리는 검은 손길이 이미 우진의 곁으로 서서히 뻗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의 끝에 30해 믿어온 곽치성이 있다는 것도요. 날이 밝자 우진은 산사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해운 노스님을 만나 아버지의 뜻을 물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산사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부잣집 도령으로 곱게 자란 우진에게는 처음 겪는 고생이었지요. 발이 부르트고 목이 탔지만 우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을 걸어 겨우 산 아래 주막에 이르렀지요. 우진은 목이라도 축이려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를 뒤지니 엽전 한 잎이 없었지요. 아차, 망한 척을 하느라 돈을 한 푼도 지니지 않았구나. 우진은 난감했습니다. 물 한 모금 청할 낯이 없어 그냥 돌아서려는데 주막집 처자가 그를 불러 세웠지요. 손님 어디 편찮으셔요? 낯빛이 영 안 좋으신데요. 목소리의 주인은 21살쯤 되어 보이는 처자였습니다.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끝이 야무져 보였지요. 화려하진 않으나 눈이 맑고 다정한 처자였습니다. 이름은 정다나라 했지요. 아, 아니요. 그저 목이 좀 말라서. 헌데 내 수중에 돈이 없어 그냥 가려던 참이요. 우진이 겸연쩍게 말하자 다나는 빙긋 웃으며 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물 한 사발에 무슨 돈을 받겠어요. 어서 드셔요. 저기 요 기도 좀 하시고요. 다나는 보리밥 한 그릇에 나물을 얹어 내왔습니다. 우진은 뜻밖의 인정에 코끝이 시큰했지요.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 다나가 슬며시 숭늉 한 그릇을 더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드셔요. 체하시겠어요. 여기 숭늉도 있으니 목매면 드시고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우진은 문득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나의 맑은 눈과 눈이 마주쳤지요. 우진은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려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나는 지금 수중에 한 푼도 없는 알거지 신세라. 그저 염치가 없을 뿐이요. 은혜랄 게 뭐 있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나눠 먹는 게 도리지요. 저희도 없이 살지만 굶는 사람 그냥 못 보내요. 우진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물이 넘칠 때는 온갖 이가 웃으며 붙었지요. 그런데 정작 알거지가 되고 나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밥을 내주는 이는 이런 가난한 처자였습니다. 우진은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지요. 재물은 흐르게 하는 것이니라. 손님, 성함이 어찌 되셔요? 나는 우진이라 하오. 낭자의 이름은 무엇이오? 저는 다나라 해요. 정다나요. 이 주막이 저희 집이지요. 다나 낭자, 참으로 고맙소. 이 은혜 언젠가 꼭 갚으리다. 또 은혜 타령이시네. 다나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던지 우진은 저도 모르게 마주 웃었지요. 오랜만에 지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세상 인심에 대인 뒤로 우진이 이렇게 마음 놓고 웃어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런데 손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어요? 이 산길은 워낙 험해서 초행길엔 위험한데요. 산사에 계신 해운 스님을 뵈러 가는 길이요. 어인일로 스님을 다 찾으셔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기신 뜻을 여쭈러 가오. 아버님이 알 수 없는 말씀을 남기고 가셔서. 저런, 아버님을 여의셨군요. 얼마나 상심이 크셨어요. 저도 어려서 부모를 잃어 그 마음을 조금은 안답니다. 다나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우진은 처음 보는 이에게서 이토록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지요. 그 마음이 고마워 우진은 가만히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도 우진의 눈길을 느꼈는지 볼이 발그레해져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어머, 제가 괜한 소리를. 해운 스님이라면 저희도 잘 알아요.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시지요. 헌데 지금 올라가시면
해 지기 전에 못 닿아요. 오늘은 여기서 묵으시고 내일 이른 새벽에 오르셔요. 허나 낭자, 내 값을 치를 돈이 없는데 어찌. 방 하나 비는데 무슨 값이어요. 그런 걱정 마시고 편히 쉬셔요. 대신 다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 떠나시기 전에 손님이 지으셨다는 시 한 수만 들려주셔요. 아까 보찜에서 시 적은 종이가 보이던데요.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조차 타박하던 그 시를 처음 만난 처자가 듣고 싶다 하니 말이지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허허, 낭자가 내 시를 다 듣고 싶다 하니 이거 참 부끄럽구려. 알겠소, 그리하리다. 그날 밤 우진은 다나가 내준 당에서 오랜만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지요. 자꾸만 다나의 맑은 웃음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다나가 마당에서 우진의 집신을 정성껏 손질하고 있었지요. 낡아 해진 집신을 새 볏짚으로 기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이 밤중에 무얼 하시오? 어머, 깨셨어요? 손님 집신이 다 해져서요. 산길 오르시려면 성한 신이 있어야지요. 우진은 가슴이 뭉클해 한참을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 곁에 있던 이들은 다 떠났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처자는 낡은 집신 하나까지 살뜰히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진은 약속대로 다나에게 시 한 수를 읊어 주었습니다. 흐르는 개울과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을 담은 시였지요. 다나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가 끝나자 다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참으로 고운 시여요. 손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낭자가 그리 말해주니 내 오늘에야 이 시가 부끄럽지 않구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다나의 얼굴을 발갛게 물들였지요. 우진은 이 처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나가 새로 기워준 집신을 신고 우진은 못내 아쉬운 걸음을 떼었지요. 다나 낭자, 내 일을 마치면 꼭 다시 들르리다. 예, 부디 몸 조심하셔요. 산길에 짐승도 많으니 해 지기 전에 다니시고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다나는 사리문 밖까지 나와 우진을 배웅했습니다. 우진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마침내 산사에 이른 우진은 해운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백발백미의 형형한 눈을 한 노스님은 우진을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지요. 드디어 왔구나. 자네 부친이 기다리라 하시더니 정녕 자네가 왔어.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께서 저를 기다리라 하셨다니요. 해운 노스님은 우진을 방으로 들이고 차를 한 잔 우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자네 부친이 세상을 뜨기 얼마 전 이 늙은이를 찾아오셨네. 그러고는 무언가를 맡기고 가셨지.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해운 노스님은 벽장을 열더니 반으로 잘린 봉암 종이를 꺼냈습니다. 붉은 도장이 반쪽만 찍힌 그 종이는 우진이 품에 지닌 것과 꼭 닮아 있었지요. 스님, 어찌 아버님이 이것을 스님께 맡기셨습니까? 자네 부친과 이 늙은이는 30해지기일세. 세상에 믿을 리가 없거든 이 중을 찾으라. 그리 여기셨던 게지. 자, 자네 반쪽을 이리 꺼내보게. 세상에 이것은. 우진은 얼른 제품에서 반쪽 종이를 꺼냈습니다. 두 반쪽을 맞대어 보니 붉은 도장이 하나로 맞물리며
온전한 형상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반쪽을 합치자 그 안쪽에 깨알 같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이 글씨는 아버님의 필적입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알 수 없는 문구들로 가득했지요. 무슨 뜻인지 얼른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지요. 가장 가까운 자를 조심하되 그 위를 보라. 샘이 밝은 자만이 재물의 길을 안다. 스님, 이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늙은이도 그 속뜻은 모르네. 다만 자네 부친이 이르시길 두 반쪽이 합쳐지고 자네가 샘에 밝아야 비로소 뜻이 풀린다 하셨지. 부친께서 자네에게 샘을 가르치신 까닭이 여기 있을 게야. 우진은 아버지가 그토록 샘을 시키던 이유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지겹기만 하던 그 샘이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답을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진 스스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었지요. 가장 가까운 자를 조심하되 그 위를 보라. 대체 그 자란 누구를 말함일까요? 또 그 위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자네 몫일세. 자네 부친은 무언가를 몹시 경계하고 계셨네. 집안에 믿지 못할 자가 있다고 여기신 게야. 집안에 믿지 못할 자라니요. 저희 집 사람이라면 다들 아버님을 하늘같이 모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같이 모시던 얼굴 뒤에 자네 부친이 두려워하던 무엇이 있었던 게지. 우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진의 머릿속에 곽치성의 인자한 얼굴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30해를 삼촌처럼 따른 그 청지기를 우진은 꿈에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스님, 이 종이를 제가 온전히 지녀도 되겠습니까? 아닐세. 자네 부친의 뜻을 따라 이 반쪽은 다시 이 늙은이가 맡아 둠세. 두 반쪽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 위험하니라. 자네가 그 뜻을 풀 준비가 되거든 다시 오게. 알겠습니다, 스님. 반드시 이 뜻을 풀어 아버님의 유언을 밝히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게. 진실은 천천히 익는 열매와 같으니라. 다만 그 종이만은 목숨처럼 지켜야 하네. 그것을 노리는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게야.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반드시 그 종이를 지켜내겠습니다. 캐운 노스님은 신중했습니다. 우진은 노스님의 뜻을 따라 제 반쪽만 다시 품에 넣었지요. 그러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실마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조금 가벼웠지요. 게다가 산 아래 주막에서 다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진이 산을 내려오는 사이 무서운 그림자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곽치성은 신임 현감 윤경직의 사가에 다시 불려갔지요. 윤 현감의 낯빛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곽서방, 대감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재산 문서를 못 찾았단 말인가. 사또. 그것이 대감이 재산을 어딘가로 감쪽같이 빼돌려서. 핑계 대지 말게. 내 듣자 하니 대감이 죽기 전 아들놈에게 무언가를 쥐어 주었다더군. 봉함 종이 말일세. 그것이 재산의 열쇠가 틀림없어. 곽치성은 침을 삼켰습니다. 윤 현감의 눈이 번뜩였지요. 그 종이를 빼앗아 오게. 아들놈이 순순히 내놓지 않거든. 윤 현감은 목소리를 낮추어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영영 입을 열지 못하게 해도 좋네. 어차피 재산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그만이니.
허나 사또. 도련님은 대감의 하나뿐인 혈육인데. 자네, 지금 정이라도 남았단 말인가? 자네 비리 장부가 내 손에 있음을 잊지 말게. 일이 틀어지면 자네부터 목이 달아날 것이야. 곽치성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30회 청지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인정마저 쓰러지고 있었지요. 곽치성은 그 길로 저작거리의 무례배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물정 모르는 우진에게 무서운 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예전 같은 부잣집 도령이 아니었습니다. 망한 척을 하려니 곳간에 손을 댈 수도 없었지요. 우진은 스스로 끼니를 벌어야 했습니다. 곱게 자란 손에 처음으로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지요. 우진은 저작거리에서 등짐을 지고 물을 길어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우진은 난생 처음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눈으로 보게 되었지요. 어느 날 우진은 이웃 노파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멈, 어찌 그리 우시오. 아이고, 말도 마오. 지난 흉년에 쌀 2섬을 구웠는데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갚을 길이 없구려. 빚쟁이가 내일 우리 딸을 끌고 가겠다니 이 늙은이는 어찌 살라고. 우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쌀 2섬 때문에 딸을 빼앗긴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할멈, 울지만 마시고 말씀을 좀 해보시오. 그 빚이 대체 얼마나 돼요? 원금은 2섬인데 이자가 붙고 또 붙어 이제는 10섬이 넘는다오. 갚고 또 갚아도 도무지 줄지를 않으니 이게 무슨 지옥이란 말이오.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금은 2섬인데 갚을 것은 10섬이라니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빚이 사람을 올가매어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어찌 원금의 5배를 갚으란 말이요. 그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소. 그런 이자가 세상에 어디 있소. 도리가 다 무엇이오. 힘없는 백성은 그저 당하는 것이지요. 관아의 하소연에도 소용없다오. 빚쟁이들이 관아 아전들과 다 한 통속이니 요새는 새로 온 현감 나리가 뒤를 봐준다는 소문까지 있다오. 우진은 그 말을 무심히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훗날 어떤 진실을 가리키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할멈, 혹 지난날 남대감이라는 분이 이 빚을 갚아준 일이 있소. 아이고, 있다마다요. 그 남대감마님이 살아 계실 적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었지요. 흉년이면 곳간을 열어 우리 같은 것들 빚을 다 갚아 주셨는데 그 어른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다오. 우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잣집에서 곱게 자랄 때는 아버지가 재물을 함부로 흩는다고만 여겼지요. 그런데 밑바닥에 내려와 보니 아버지의 그 나눔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우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이제야 사무쳤지요.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니라. 우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일을 바로잡으리라고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이 억울한 백성들을 돕고야 말리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우진은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진이 무거운 등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다 그만 발을 헛디뎠지요. 짐과 함께 나뒹구는데 마침 지나던 사내가 우진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이쿠, 조심하시오. 크게 다칠 뻔했구먼. 우락부락한 얼굴에 순한 눈을 한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고 거친 무명옷을 입은 등짐 장수였지요. 이름은 마봉출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하마터면 저 언덕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뻔했소이다. 등짐이 익숙지 않은 모양이구려. 손을 보니 이런 일 할 손이 아닌데 어쩌다 이 고생을 하시오. 사연이 좀 있소. 집이 망해서. 허허, 세상 참. 나도 왕년엔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다 부질없더이다. 자, 그 짐 이리 주시오. 반은 내가 지리다. 아니요, 형까지 어찌 이 짐을. 괜찮소. 어허, 사양 말고 이리 주시오. 혼자 지면 언덕에서 또 자빠지리다. 마봉출은 두말 없이 우진의 짐을 나눠줬습니다. 우진은 그 투박한 인정에 또 한 번 마음이 뭉클했지요. 재물이 있을 때는 온갖 이가 붙었으나 정작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은 이런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우진이라 하오. 신세를 졌으니 언젠가 꼭 갚으리다. 허허, 갚기는 뭘 갚소.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돕는 게 인지상정이지. 앞으로 힘든 일 있거든 이 마봉출을 찾으시오. 어찌 처음 본 나를 이리 살뜰히 챙겨주시오. 처음 보면 어떻소? 딱 한 처지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게 사람이오? 나도 한때 남의 도움으로 살아났으니 그 빚을 이리 갚는 게요. 자, 오늘은 내 술 한 잔 살이다. 기운 내시오. 고맙소, 봉출형. 이 은혜 잊지 않으리다. 또 은혜 소리. 허허, 그 말 참 좋아하는구려. 자, 그런 말 말고 오늘 고생한 이야기나 들려주시오. 사내가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 게지. 마봉출은 껄껄 웃으며 우진의 등을 두드렸지요. 그렇게 우진은 밑바닥에서 참된 벗 하나를 얻었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웃던 배삼돌과는 사뭇 다른 투박하지만 진실한 벗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곽치성의 어린 하인 삼복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대감마님을 제 손으로 독살했다는 죄책감이 여린 아이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제는 도련님까지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삼복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도련님마저 돌아가실 텐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도련님은 나한테 늘 다정하셨는데 주먹밥도 나눠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런 도련님을 어찌 해친단 말인가. 삼복은 곽치성 몰래 우진을 찾아갈까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곽치성의 무서운 서슬이 떠올라 번번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지요. 여린 아이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밤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진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어두운 골목에 접어들자 복면을 한 사내 셋이 불쑥 앞을 막아섰습니다. 개석거라. 내가 지닌 봉암 종이를 순순히 내놓아라. 우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봉암 종이라니요. 그것을 아는 자는 몇 되지 않았지요. 우진은 본능적으로 품을 감쌌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어찌 그것을 아느냐? 대체 누가 너희를 보냈단 말이냐? 잔말 말고 내놓아라. 곱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무례배들이 우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진은 죽으림을 다해 저항했지만 곱게 자란 도령이 험한 무례배 셋을 당할 수는 없었지요. 이내 붙잡혀 땅에 쓰러졌습니다. 한 사내가 우진의 품을 뒤져 봉암 종이를 빼앗았지요.
찾았다. 바로 이거다. 이제 이놈 입을 막아야지. 시킨 대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게 하라 했으니. 누가 시켰단 말이냐? 대체 누가? 우지는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무례배들은 이름을 대지 않았지요. 복면 뒤에서 서늘한 웃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승에 가서도 모르는 게 나을 게다. 자, 곱게 눈을 감아라. 사내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우지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놈들 무슨 짓이냐? 우렁찬 고함과 함께 누군가 달려들었지요. 낮에 만난 등짐장수 마봉출이었습니다. 마봉출은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무례배들을 향해 돌진했지요. 이 대낮에 만난 벗을 어디서 해치려 들어 썩 물러가지 못할까. 마봉출의 기세가 어찌나 사납던지 무례배들이 주춤했습니다. 마봉출은 우락부락한 덩치로 작대기를 마구 휘둘렀지요. 무례배 하나가 작대기에 어깨를 맞고 나뒹굴었습니다. 이런 방해꾼이 나타났다. 물건은 챙겼으니 튀자. 무례배들은 봉암종이를 챙겨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마봉출이 쫓았으나 이미 놓친 뒤였지요. 마봉출은 씩씩거리며 우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보시오, 우진이.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봉암종이 그것을 빼앗겼소. 아버님이 목숨처럼 지키라 하신 것을. 이제 어찌한단 말이오, 봉출형. 저런 그리 귀한 것이었소. 대체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내 그놈들 얼굴을 봐뒀어야 하는데. 복면을 쓰고 있어 알 수가 없었소. 허나 그놈들은 봉암종이의 비밀을 알고 있었소.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몇 되지 않는데. 그럼 집안에 내통한 자가 있단 말이오? 그런 셈이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오. 대체 누가 나를 이리 올가매려는 것인지. 이보시오 우진이, 너무 상심 마시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 편이 되어 주겠소. 이 마봉출이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기운 내시오. 우진은 넋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실마리를 빼앗기고 만 것이지요.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봉암종이의 비밀을 아는 자, 나를 죽이려는 자. 그 자가 아버님을 해친 자와 같은 자일 것이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진의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지기 시작했지요.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를 조심하되 그 위를 보라. 가장 가까운 자, 우리 집에서 봉암종이의 존재를 알 만한 자가 누구인가? 아버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누구인가? 아버님 밥상을 살피고 재산 문서를 만지던 자.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니 마음에 남는 얼굴은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허나 그럴 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우진은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도 우진은 애써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30회를 아버님을 모신 곽서방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지금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는 것이야. 우진은 차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지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꾸민 흉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진이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자 동시에 진실을 향한 추적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진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이 어둠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봉암 종이를 빼앗긴 뒤 우진은 한동안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지요. 우진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밝히기 전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지기 곽치성이 난데없이 문서 한 장을 들고 나타난 것이지요. 도련님, 소인이 대감마님 유품을 정리하다 이것을 찾았습니다요. 대감마님의 유서인 듯합니다. 유서라니 아버님이 유서를 남기셨단 말인가. 우진은 놀라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필적처럼 보이는 글씨로 재산의 처분을 적어 놓은 유서였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청지기 곽치성에게 맡겨 관리케 하고 아들 우진은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곽치성의 뜻을 따르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우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몽땅 곽치성에게 맡긴다는 유서라니요. 곽치성은 짐짓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지요. 소인도 이 유서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요. 허나 대감마님의 뜻이 이러하시니 소인이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다 도련님을 위하시는 마음이지요. 도련님이 아직 어리시니 소인이 재산을 잘 지켰다가 훗날 물려드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서방, 그 말을 나더러 믿으란 말인가? 아버님이 어찌 하나뿐인 아들을 두고 재산을 남에게 맡기신단 말인가? 게다가 이 유서에 찍힌 도장을 보게. 아버님이 늘 쓰시던 인장과 획이 어딘가 다르지 않은가? 도련님. 그것은 도련님이 잘못 보신 geb니다요. 어찌 소인이 대감마님 유서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 눈은 못 속이네. 아버님은 획 하나에도 빈틈이 없으신 분이었어. 이 도장은 급히 새겨 흉내낸 것이 분명하네. 허허, 도련님. 어찌 소인을 남이라 하십니까? 30해를 이 집에 몸 바친 소인입니다. 대감마님도 소인을 이 집 기둥이라 하셨지요. 서운합니다요, 도련님. 곽치성은 짐짓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우진은 잠시 흔들렸지요. 그러나 우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자꾸만 걸렸습니다. 아버님은 분명 봉암 종이를 내게 맡기셨어. 헌데 재산을 곽서방에게 맡긴다는 유서를 따로 남기셨다고? 앞뒤가 맞지 않아. 우진은 그 유서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가르친 셈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지요. 우진은 유서에 딸린 재산 장부를 펼쳐 숫자를 짚어보았습니다. 곽서방, 이 장부가 이상하네. 여기 곳간에 쌀이 100섬 있다 적혀 있는데 우리 집 곳간은 다 합쳐도 60섬을 넘지 않네. 없는 쌀 40섬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곽치성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하게 둘러댔지요. 아, 그것은 대감마님이 다른 곳에 따로 쌓아 두신 것을 소인이 적어둔 것입니다요. 그럼 그 쌀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워낙 은밀한 곳이라 소인도 아직. 곽치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없는 재산을 있다고 부풀린 이 장부는 분명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위조였습니다. 그러나 우진이 그것을 더 캐묻기도 전에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우진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나무진은 오라를 받아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닥쳐라. 내가 재산을 노리고 청지기 곽치성을 해치려 한 죄, 그리고 아비의 유서를 위조한 죄가 낱낱이 드러났느니라. 우진은 기가 막혔지요. 재산을 노린 일도 유서를 위조한 짓도 결코 자신이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곽치성이 위조 유서를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우진이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소. 유서를 위조한 자는 따로 있소. 부디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어허, 무슨 잔말이 그리 많으냐. 위에서 다 조사가 끝난 일이다. 어서 끌고 가자. 위라니, 대체 그 위가 누구요? 누가 나를 이리 얽어매는 것이요? 우진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우진을 오라로 묶어 관하로 끌고 갔지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곽치성의 입가에 언뜻 서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우진은 끌려가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우진은 관아 옥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옥바닥에 주저앉아 우진은 절망했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죄 없는 내가 도리어 옥에 갇히다니. 그런데 옥에 갇혀 곰곰이 생각을 거듭하던 우진의 머릿속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일들이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봉함 종이의 비밀을 아는 자, 아버님 밥상을 살핀 자, 재산 문서를 뒤진 자, 위조 유서를 들고 온 자. 이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우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애써 외면하던 그 얼굴이 이제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지요. 곽서방 30해를 삼촌처럼 따르던 곽서방이 아버님을 해치고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단 말인가. 아버님이 잃으신 가장 가까운 자가 바로 곽서방이었어.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진의 가슴 속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업어주고 주먹밥을 나눠주던 그 인자한 얼굴이 실은 무서운 탈이었던 것이지요. 30해 세월의 정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우진은 차마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진은 옥바닥을 치며 하염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추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의 뒷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를 조심하되 그 위를 보라. 그 위라니. 곽서방 위에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우진은 옥중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위조된 재산 장부의 숫자들, 없는 쌀 40섬, 그리고 이웃 노파가 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지요. 노파가 말하기를 빚쟁이들이 관아 아전들과 한 통속이라 했지. 새로 온 현감이 뒤를 봐준다고도 했어. 그렇다면 우진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위조 장부에 부풀려진 재산, 그 재산이 흘러간 곳을 셈으로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그 끝이 관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곽서방 혼자서는 이런 큰일을 벌일 수 없어.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옥에 가두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모든 일. 관아가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야. 곽서방 뒤에 이 고을에 현감이 있다. 마침내 우진은 진실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한 것은 곽치성이나 그 뒤에서 판을 짠 진짜 몸통은 신임 현감 윤경직이었던 것이지요. 곽치성은 현감에게 약점을 잡혀 부려진 앞잡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셨어. 그래서 망한 척하라 하신 게야. 재산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나마저 죽일 테니 재산을 감추고 나를 지키려 하신 것이야. 아버님,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알 수 없던 유언이 이제야 온전히 가슴에 사무쳤지요.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깨달은들 우진은 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봉암종이마저 빼앗긴 처지였지요. 진실을 알아도 밝힐 길이 없구나. 저들은 관할을 쥐고 있으니 내가 무슨 수로 저들을 이긴단 말인가. 옥사를 열어도 그 재판을 주재하는 자가 바로 현감이 아닌가. 도둑에게 도둑을 심판하라 하는 꼴이니. 우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나서는 순간 오히려 목이 달아날 판이었지요. 그러나 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방도가 있을 게야. 아버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셨을 리 없어. 봉암종이 안에 수수께끼가 아직 남아있어. 샘이 밝은 자만이 재물의 길을 안다 하셨으니 저들이 빼돌린 그 흐름을 밝히면 그것이 곧 증거가 될 것이다. 우진이 절망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옥 밖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놀랍게도 곽치성의 어린 하인 삼복이었습니다. 삼복은 옥지기의 눈을 피해 몰래 우진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도련님. 삼복아, 내가 어인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삼복은 창살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린 아이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도련님, 소인이 그만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벙어리처럼. 무슨 말이냐, 삼복아. 천천히 말해 보아라. 삼복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것이지요. 소인이 곽서방님이 시키는 대로. 아이고, 도련님. 소인이 다 말씀드리고 싶어도 곽서방님이 무서워서. 삼복아, 두려워 말거라. 내가 아는 것을 말해주면 나를 도울 수 있느니라. 도련님, 소인이 용기를 내겠습니다요. 반드시. 허나 지금은 안 됩니다. 곽서방님이 소인을 지켜보고 있어서. 도련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인이 꼭. 그때 옥지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삼복은 소스라치게 놀라 하던 말을 삼키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지요. 삼복아, 삼복아, 개석거라. 우진이 불렀으나 삼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가슴에는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지요. 저 여린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말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삼복이 저 아이가 진실을 알고 있구나. 하늘이 나를 아주 버리시지는 않았어. 우진은 차디찬 옥바닥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비쳐든 것이지요. 그러나 그 희망을 붙들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지요. 우진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이내 등짐장수 마봉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봉출은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우진이가 옥에 갇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마봉출은 옥 앞을 서성이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등짐장수가 관할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요. 그때 우진이 창살 너머로 마봉출을 불렀습니다. 봉출형, 잘 오셨소. 부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무엇이든 말하시오.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리다. 산사에 계신 해운 스님을 찾아가 주시오. 내가 옥에 갇혔다고 그리고 봉암종이를 빼앗겼다고 전해 주시오. 스님이라면 방도를 아실 것이오.
마봉출은 두말 없이 산사로 달려갔습니다. 해운 노스님은 마봉출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올 것이 왔구나. 자네 부친이 이미 이 일을 예견하셨네.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부친이 세상을 뜨기 전 이 늙은이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지. 만약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조정에 계신 옛벗에게 이 서찰을 전하라 하셨네. 그분은 지금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살피는 어사시라네. 해운 노스님은 벽장 깊은 곳에서 봉서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남대감이 생전에 맡겨둔 것이었지요. 노스님은 그 서찰을 마봉출에게 건네며 일렀습니다. 이것을 어서 어사께 전하게. 그리고 이 반쪽 봉함도 함께 가져가게. 우진이가 빼앗긴 것과 이것이 합쳐져야 저들이 감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야. 마봉출은 서찰과 반쪽 봉함을 품에 넣고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우진에게도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지요. 바로 어린 하인 삼복이었습니다. 삼복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곽치성이 감춰둔 물건 하나를 몰래 빼돌린 것이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현감이 곽치성에게 건넸던 건풀은 독약 봉지의 나머지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재산을 나누기로 적어 놓은 밀서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도련님을 구할 수 있어. 내가 지은 죄 이렇게라도 씻어야 해. 삼복은 그 물건을 품에 꼭 감추었습니다. 여린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굳은 결심이 서렸지요. 마침내 우진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관아뜰에는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한양 제1갑부의 아들이 재산을 노려 죄를 지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그 탓에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신임 현감 윤경직이었지요. 죄인 나무지는 고개를 들라. 내 죄를 인정하느냐? 윤 현감이 근엄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우진은 오라에 묶인 채 끌려 나왔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사또 소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도리어 소인이 밝혀야 할 진실이 있으니 부디 들어주십시오. 우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준비한 증거를 하나하나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피날레의 첫 단계, 증거의 제시였지요. 먼저 소인의 아버님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을 염한 하인이 증언하기를 손톱이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다 했습니다. 이는 독에 중독된 자의 납빛입니다. 아버님은 독살당하신 것입니다. 뜰이 술렁였습니다. 우진은 이어서 위조된 재산 장부를 꺼내 들었지요. 또한 이 재산 장부를 보십시오. 여기 곳간에 쌀이 100섬 있다 적혀 있으나 우리 집 곳간은 60섬을 넘지 않습니다. 없는 쌀 40섬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40섬어치 재물은 누군가 장부를 위조하여 빼돌린 것입니다. 소인이 그 흐름을 셈으로 낱낱이 밝혔으니 그 재물이 흘러간 곳은 바로 우진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그동안 우진의 편인 척곁을 지키던 청지기 곽치성이 돌연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피날레의 두 번째 단계, 믿었던 자의 배신이었지요. 사또, 저 말을 믿지 마십시오. 도련님이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 그만 실성을 하신 겁니다요. 소인이 30해를 이 집에 몸 바친 몸입니다. 헌데 도련님이 저리 헛소리를 하시니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곽서방, 자네가 어찌. 우진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도우리라 믿었던 곽치성이었지요.
그런 그가 이 순간 등을 돌려 현감의 편에 선 것입니다. 곽치성은 우진을 향해 서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죄를 인정하시지요. 다 도련님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요. 헛된 발버둥은 그만두십시오. 이 간악한 자, 30해정을 이리 짓밟는단 말이냐. 내가 아버님을 독살하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냐. 허허, 저것 보십시오, 사또. 저리 애먼 사람을 물고 늘어지니 실성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곽치성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우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우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지요. 바로 그때 재판을 주재하던 윤현감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피날레의 세 번째 단계, 심판자의 배신이자 절망의 정점이었지요. 닥쳐라. 죄인 나무지는 아비를 잃은 슬픔에 실성하여 애먼 충신을 모함하고 관할을 능멸하는구나. 저놈의 죄가 더욱 무겁도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다시 옥에 가두고 무거운 벌을 내려라.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목숨을 걸었건만 정작 그것을 심판할 자가 바로 흉계의 몸통이었으니까요. 도둑에게 재판을 맡긴 꼴이었지요. 우진은 절망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진실이 이대로 묻히는 것인가? 아버님, 소자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까? 포졸들이 우진을 다시 끌어가려 달려들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안타까워 발을 굴렀지요.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멈추시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우렁찬 외침과 함께 어린 하인 삼복이 사람들을 해치고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피날레의 네 번째 단계, 결정적인 반전이었지요. 삼복아, 내가 어찌. 삼복은 뜰 한복판에 엎드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소인이 다 아르겠습니다. 대감마님을 독살한 것은 바로 저 곽서방님입니다. 소인이 곽서방님 시키는 대로 대감마님 밥상에 독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독을 곽서방님께 건넨 자는. 삼복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물건을 꺼냈습니다. 검푸른 독약봉지와 한 장의 밀서였지요. 바로 이 고을현감 날이이십니다. 여기 두 분이 재산을 나누기로 적은 밀서가 있습니다. 곽서방님이 감춰둔 것을 소인이 빼돌려 왔습니다. 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현감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저 아이가 미쳤구나. 여봐라,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 그러나 그 순간 관아 문 밖에서 우렁찬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깨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 마봉출이 밤낮으로 달려 전한 서찰을 받고 어사가 마침내 당도한 것이었지요. 어사는 남대감의 오랜 벗이었지요. 마침 이 고을의 흉흉한 소문을 살피던 참이었습니다. 어사는 성큼성큼 뜰로 들어서 삼복이 내민 밀서와 독약 봉지를 살펴보았지요. 과연 이것이로다. 남대감이 내게 남긴 서찰의 내용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구나. 윤경직은 남대감의 재물을 노려 청지기를 매수하였도다. 독사를 사주하고 그 아들에게 죄까지 뒤집어 씌웠느니라. 곽치성은 그 하수인이니라. 사또. 이것은 오해십니다. 소인은 억울합니다. 윤현감이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우진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진짜 재산 장부를 어사 앞에 내놓았지요.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빼돌린 재물이 관아로 흘러들어간 흐름을 소인이 셈으로 낱낱이 정리한 것입니다. 셈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사는 우진의 장부를 살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이것이 피날레의 마지막 단계, 악인의 심판이었습니다. 윤경직과 곽치성을 당장 오라로 묶어라.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사람을 해친 죄, 결코 가볍지 않으니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이번에는 윤현감과 곽치성을 오라로 묶었습니다. 30회 인자한타를 쓰고 있던 곽치성도 고개를 떨구었지요. 위풍당당하던 현감도 이제는 한낱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곽치성은 끌려가면서 우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그만 잘못했습니다요. 소인도 현감의 협박에 못 이겨. 자네가 30해정을 저버린 그 순간 자네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네. 이제 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우진은 싸늘하게 돌아섰지요. 곽치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삼복은 제 죄를 뉘우쳐 스스로 자백하였습니다. 그 공으로 목숨을 건지고 우진의 곁에 남게 되었지요. 그토록 재물을 탐내던 사촌 남정길은 정작 이 흉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요. 다만 제 부끄러운 욕심을 뉘우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누명을 벗은 우진은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샘이 밝은 자만이 재물의 길을 안다던 그 수수께끼를 우진이 마침내 샘으로 풀어낸 것이지요. 아버지가 재물을 감춰둔 곳에는 진짜 유서와 재산 문서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쓰던 문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우진은 뜻밖의 것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낡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펼쳐보니 우진이 어릴 적 지은 시들이었지요. 아버지가 그토록 타박하며 시나불행이라 하던 그 시들이었지요. 남대감은 그것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몰래 모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너는 많은 것을 잃고 또 그만큼 깊이 깨달았을 게다. 이 아비가 모진 말로 셈을 시키고 내 시를 타박한 것은 다 너를 지키기 위함이었느니라. 재물이 많은 집의 자식은 늘 재물을 노리는 자들의 표적이 되는 법. 나는 내가 셈에 밝아 스스로를 지키기를 바랐다. 허나 내 시를 어찌 미워했겠느냐. 나는 밤마다 내 시를 읽으며 남몰래 웃었단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무정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였지요. 그 가슴 속에 이토록 깊은 사랑이 감춰져 있었을 줄이야. 우진은 시 뭉치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오열했지요. 아버님 소자가 아버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토록 소자를 아끼셨는데. 아버님, 편지의 끝에는 아버지가 평생 하시던 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니라. 부디 이 재물을 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흐르게 하여라. 우진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야 온전히 받든 것이지요. 우진은 되찾은 재산으로 가장 먼저 이웃의 억울한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쌀 2섬 때문에 딸을 빼앗길 뻔한 노파의 빚도 우진이 말끔히 갚아 주었지요. 할멈, 이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시오. 이 재물은 원래 이렇게 흐르라고 있는 것이라오. 아이고, 도련님.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입니까? 부처님 같은 도련님, 복 받으실 겁니다. 노파는 우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은 아버지가 그러했듯 흉년이면
곳간을 여러 굶주린 백성을 도왔지요. 한양에는 다시금 남대감댁의 인심을 칭송하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산 아래 주막의 정단아를 찾아갔습니다. 다나는 우진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왔지요. 손님, 아니, 이제 날이라 불러야 할까요? 무사하셨군요. 소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다나 낭자, 그대가 내게 밥 한 그릇을 내주던 그 마음을 나는 잊은 적이 없소. 재물이 넘칠 때는 다들 등을 돌렸으나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그대만은 따뜻했지요. 나와 평생을 함께해 주겠소. 다나의 얼굴이 발글에 물들었습니다. 다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녀는 나리가 알거지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그저 그 고운 시를 짓는 마음이 좋았을 뿐이어요. 예, 소녀 나리와 평생을 함께 하겠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봉출과 삼복도 곁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웃던 이들은 다 떠났지요. 허나 밑바닥에서 만난 참된 인연들이 우진의 곁에 남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움켜쥐려던 자들은 그것에 스스로 목이 졸려 무너졌지요. 허나 재물을 흐르게 하려던 이는 도리어 그 덕에 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남대감의 마지막 유언에 담긴 뜻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된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정이라는 것을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